안녕하세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주에는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온라인 포럼에 참석하느라고 컨텐츠 제작을 시간을 내지 못했네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못했던 컨텐츠 그리고 지난주에 못했던 자산운용 성과 보고 이번 주까지 합치니까 두 주 차가 되겠네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지금 행동경제학에서 앵커링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앵커링은 어떤데 이렇게 우리가 왜 그 소위 꽂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꽂혔다는 게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살면서 누가 했던 말들 누군가 알려줬던 정보 이런 데에 생각이 머물러 있다 보면은 거기에 꽂힌 게 돼요. 알고 꽂힌 것도 있는데 모르고 꽂힌 것도 있거든요. 알고 꽂힌 건 내가 막 주장하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뭐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이 앵커링과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소위 뭐 세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앵커링 당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레고리 비 노스크래프트라는 사람과 마르가렛 닐이라는 분이 1987년에 툭선이라고 하는 미국 그 애리조나 툭선에서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실험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이 어떤 실험이냐면 무작위로 고른 전문 부동산 중개인들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누고 어떤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관련된 100페이지짜리 소책자를 제공해서 자 살펴보세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은 시장 데이터를 응용해서 7년간의 어떤 뭐 거래 내역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감정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룹 A와 그룹 B가 차이를 발생시켜요. 그룹 A 같은 경우는 이 소책자를 나눠주는데 그 소책자의 주택 공시가가 65,900불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감정을 할 때 평균 가격이 67,811불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앵커링 얘기했잖아요. 이 100페이지짜리 소책자의 가격을 83,900으로 제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룹 B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제시했더니 이 전문가들이 감정 평가할 때 가격은 그룹 A와는 달랐어요. 75,190불. 그래서 집은 똑같은데 공시 가격을 다르게 제안했더니 7,000불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점은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공시가격 제한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 생길까요? 부동산에도 생기겠죠. 또 소위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가는 적정합니다. 이 기업 가치는 뭐 합당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도 아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앵커링이 작동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만을 믿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상하다. 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맞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앵커링 관련돼서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책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능수능란한 생명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고 해요. 네, 고객님 연령대에서는 보통 사망보험금은 2억 원, 월납보험금은 30만 원 정도로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적정 가입 금액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 건강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내가 좀 뒤처지나? 남들보다 가족을 위한 자산 준비가 인색한가? 그렇다면은 나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월납 30만 원 정도 또는 보장 금액 2억 원 여기서 웬만하면 뒤로 물러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역시도 앵커링에 해당이 돼요. 기준점이죠. 이런 것들이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뭐 주식 가격도 더할 나위 없죠. 주식이나 코인 뭐 그렇습니다. 내가 5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이 5만 원을 주고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또는 코인을 샀다라고 했을 때 내가 팔려면 5만 원은 넘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구입 가격이 일단 기준선이 돼요. 그럼 이 구입 가격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앵커링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게 5만 원에 샀는데
한번 50만 원을 찍어준 거예요. 야, 그러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5만 원에 샀지만 50만 원 또는 뭐 더 이상 될 거라는 이 머릿속에 기준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다 망했다, 망했다, 이건 더 이상 안 되는 회사다, 안 되는 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주식이 또는 이 코인이 5만 원에 산 게 500원이 될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50만 원 갈 거야 라는 기억 때문에 빠른 손절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앵커링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독해 주시는 분 중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있었는데, 형님, 그 피어스온 자산운용 성과 보고서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또 행동경제학을 이야기하세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아, 주기적으로 제가 왜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데이터를 보고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그 수시로 들어오는 정보에 눈을 뺏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가 계속 새로운 공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원칙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는 원칙과 다른 새로운 실험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런 투자를 잘하는 것인가라고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잃거나 또는 이 투자를 잘하는 것인가 또는 더 좋은 호재가 있을 때 원칙을 지키던 투자 자산을 내가 버리고 다른 쪽으로 싹 홀딱 갈아타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원칙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돈을 잃을지라도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행동경제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번 주 말고 그 전주의 자산운용 성과 보고를 피어스톤 자산운용 성과 보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9월 말일자까지였는데 요게 10월 셋째 주까지거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요 다음에 올라온 것은 10월 말일자로 업데이트가 될 건데요. 요때까지의 성과로 봤을 때는 10월 22일, 즉 341일간 운영했을 때 13%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지난주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고금리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기업 실적은 저금리 고성장의 골디락스와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저에게는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S&P 500은 10월에만도 5.5%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게 대단히 놀랍죠. 그리고 한편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은 공급망 제약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이거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스탠스와는 조금 변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곧 끝난다가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내용의 대부분이 에너지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다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 지난 최신간이죠. 이번 주에 원래 보여드렸어야 되는 성과 보고서. 이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자산은 0.76% 증가해서 10월 29일 기준으로 348일간 자산을 운용했을 때 금액가 중 수익률로는 14.37%이고요. 연환산 수익률로는 14.31%에서 이제 거의 365일과 거의 같아지면서 이 두 수치가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되겠네요. 어, 드디어 1년간 운용하는 성과가 나오게 되겠는데 얼추 월에 1%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원래 계획과 맞아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5탄데 양해 말씀드릴게요. 29일자 업데이트인데요. 내년도 미국에서 내년도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법안이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하는 인프라 예산안 사회복지 패키지 규모를 기존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 수준인 1조 7,500억 달러로 줄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고 해요.
여기에 내용으로는 원래는 이제 3조 5천억 하려면 법인세를 대폭 인상해야 가능할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줄이면서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지원하겠다가 돼가지고 되려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는가 봅니다. 물가 관련 문제가 있었던 21년 S&P 500이 올해만도 21%나 상승했고요. forward EPS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 주당 수익 예상 주당 수익률이 30.4%나 올라갔지만 그 주가는 이제 PR 그 주당 그 산정 가격은 좀 더 낮아졌어요. 그 7.29. 그래서 아주 투자하기 좋은 상황으로 현재 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전주 운영 성과 보고의 정리 부분을 보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골디락스 아니겠느냐, 앞으로 투자가 더 잘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의 말씀을 드린 것과 연장선에 있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그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그 에너지 등의 물가 상승으로 일반적인 제조업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요. 또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3대 지수 다 상승했는데 특히 뭐 나스닥 2.71%로 급격히 상승해 준 것이 좀 눈에 띄고요. S&P 500이나 다우존스 모두 1.34%, 0.40% 상승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벤치마크는 10월 말일자로 갱신되었는데요. 벤치마크 결과 석 달 수익률이 지난달 대비 여기 0.61% 대비 2.47%로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10년 수익률이 S&P 500 대비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이지만 전기간을 놓고 봤을 때 변동폭은 좀 더 안정적이다 상황입니다. 특히 저기 그 10년치를 제가 볼 때 올해의 여기 그 YTD 올해 23.91%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 만 1년으로 봤을 때 42%대 17%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벌리고 있어요. S&P 500이 올라갈 땐 굉장히 좋았죠. 요번에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기 부분 읽어드린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의 주식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에 대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순수하게 주식만을 투자했던 S&P 500 인덱스의 성과가 실제로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한 두 배를 넘는 것이 요 1년간의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을 좀 더 넓게 보았을 때 그리고 그 MDD라 그러죠. 그 최대 하락폭이 있었을 때를 대비한다면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성과가 S&P 500보다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 또 우리가 안심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음, 행동경제학 관련 내용과 자산운용 성과 보고 두 주치를 주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 당황스럽지 않으셨나 모르겠고요. 사실 그 언젠가 제 컨텐츠가 잘 팔릴 그리고 제가 매주 이렇게 하나씩 기록을 남겼던 것이 의미 있게 주목받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어느 분이 언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컨텐츠 접하시는 분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 많이 끼칠 수 있는 훌륭한 분들 그리고 훌륭한 한 주의 훌륭한 매일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